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제 7월을 앞두고 제법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점심시간에 잠깐 회사 밖으로 나오면 쨍하고 숨이 멈출 것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그래도 저는 이런 무더위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꽤 낙천적인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싫다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그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자라고 보니 저는 어느덧 예스맨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늘 예스를 외치는 저의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때에도 저의 그 성격이 한몫했었다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 아이는 늘 미간에 주름을 쥐고 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서 처음 같은 반이 되어 우유당번을 하게 되었어요. 반에서 저와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이미정, 손우성. 이번 주 우유당번을 알리는 칠판에 적힌 그 아이의 낯선 이름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모두가 좋아해주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 성격을 저 스스로가 좋아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모두에게 괜찮다, 그래, 좋다 라고 했던 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일단 웃어 보이고 괜찮아요 라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 칭찬에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그 성격이 저의 굉장한 특기라도 된 듯 제 스스로가 뿌듯했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던 저의 장기자랑 아닌 장기자랑은 제 성격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급기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다 라는 알 수 없는 긍정의 힘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제 성격이 스스로 피곤한 때는 무조건 있었어요. 계속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제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미정, 그 아이와 처음 우유당번을 가던 날, 그날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처음 말해본다. 그치?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것을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제가 조용히 가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미정이는 그런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빨리 해 쌩하니 먼저 계단을 내려가 버렸어요. 민망함에 괜히 건너편에 우유 박스를 가지고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하필 그게 저희 학교 불량배들 중 한 명이지 뭡니까. 제가 인사를 건네자 옆에 서서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우유 박스를 나르던 키 작은 아이가 흠칫하고 놀랐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야 저도 흠칫 놀랐어요. 아무에게나 인사를 건넨다는 게 하필 성격 더럽기로 소문난 그 녀석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 안녕? 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우유나 나르고 있다고 엿먹이는 거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 불량배 녀석은 마침 잘 만났다는 듯 제게 누나를 부라리며 곧 한 대 때리기라도 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녀석의 등 뒤로 보이는 그 키 작은 아이에게 눈빛을 쏘아댔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는지 그 아이는 우유 박스를 머리에 치고 도망치듯 복도를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금방이라도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기라도 할 것 같은 그 녀석과 단 둘이 남겨졌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고 또 굴렸지만 그냥 한 대 맞아주는 것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분노에 차 씩씩대던 그 녀석이 제 멱살을 잡아 공중에 끌어올리던 그때였어요. 퍽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에 놀란 실눈을 뜨니 녀석의 머리 위에 우유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다급히 녀석의 머리통 뒤에 서 있는 인형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미간 가득 주름을 진 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벼랑간 머리카락에 우유팩을 하게 된 녀석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온갖 쌍욕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호다닥 달려 미정이의 등 뒤에 섰습니다. 너 때문에 나 혼자 들고 왔잖아. 뭐하냐? 여기서부터 네가 들어. 가자. 어쩌다 보니 미정이 등 뒤에 숨어버린 꼴이 된 저를 미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끌어 무사히 교실까지 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곧바로 공중 발차기라도 날릴 것 같던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정이의 한 방에 기세가 꺾이기라도 한 건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녀석에게 멱살을 잡혀 허공에 두 발을 달랑거리고 있었던 제 모습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저를 향한 호기심이 넘치던 다른 아이들 말고 미정이만이 제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저는 오직 미정이만 바라봤습니다. 처음 드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미정, 그 아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는 우유당번을 가는 길마다 미정이의 시선을 끌어보려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말을 걸어보고 괜히 감기에 걸린 척 오버해서 기침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미정이는 그런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어가더군요. 말없이 우유 박스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말없이 우유 박스를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둘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그 순간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쉬는 시간에 흔히들 가는 매점마저도 한 번을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우유 당번을 하던 날, 저는 등굣길에서 매점에 들려 사온 과자 하나를 미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걷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제가 내민 과자를 확인한 미정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런 거 안 먹어. 튀김 밀가루 반죽 먹어봤자 몸에 좋은 것 하나 없는데 나쁘기만 한 걸 굳이 왜 먹어? 와, 엄청난 부류의 인간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미정이는 자기 할 말이 끝났는지 다시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죠. 결국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를 그 복도 한가운데 불러 세우고야 말았어요. 이미정,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말 걸어도 무심하고 먹을 걸 줘도 무심하고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 몰라? 유치하지만 뭐라도 따지기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대로 혹 부당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러움에 씩씩대는 제 앞으로 미정이가 발걸음을 돌려 다가왔습니다. 양팔로 팔짱을 끼고 미간에 주름을 진 미정이가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제법 긴장된 상태로 저는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실로 저를 압도시키는 그 표정과 말투. 몰랐어. 친하게 지내던가 그럼. 다시 쌩하니 먼저 앞서 걷는 미정이의 뒤를 따라 걸으며 저는 애꿎은 제 귓바퀴만 자꾸 매만졌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미정이의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한마디 말에 심장이 생뚱맞게도 쉴 새 없이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17, 무더운 여름의 초입, 뒤늦은 봄꽃들이 학교 운동장에 가득 피었고 그렇게 저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인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1등 학생이란 이유로 반장 후보에 오르기라도 하면 특유의 그 무서운 표정으로 반 아이들을 제압해 당당히 후보에서 내려오던 귀찮고 성가신 일이라면 딱 질색하던 아이. 친구들에게 미정이를 좋아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땐 다들 기겁을 하며 뱉는 첫마디가 그랬어요. 야, 손우성, 정신 차려. 그 무섭고 성질 더러운 애가 왜 좋은데? 그러다가도 다들 몇 분 뒤에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그래도 걔가 예쁘긴 하지. 솔직히 나도 걔 성격 알기 전에는 반하기도 했었다. 하고 저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정이가 예뻐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뻐서 좋은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예쁜 외모보다 더 좋아하던 부분은 미정이의 성격이었거든요. 싫은 걸 싫다 하고 거절할 줄 아는 그 성격. 무엇보다 그 성격은 제게는 없는
제가 동경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닮고 싶었고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저와 정반대 성격의 미정이는 이런 저를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싫은 걸 싫다 말 못하고 늘 남한테 다 맞춰주느라 웃는 저를 말이에요. 한 번은 미정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네가 진짜 좋아서 웃는 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돼? 그때 난 미정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너 볼 때는 진짜 좋아서 웃는 거야 라는 말로 대답을 둘러댔지만 미정이의 그 질문은 오랜 시간 저를 고민하게 했었어요. 적당히 거절할 줄 아는 법도 알아야겠다고 결론은 내렸지만 하루아침에 쉽게 달라지진 못했습니다. 적어도 미정이가 곁에 있을 때까지만큼은 말이에요. 하루는 미정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미정이는 평소와는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 모습에 살짝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과 미정이가 무어라 대화를 나누며 하하호호 웃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께는 그냥 친구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전 속으로 미정이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용기를 냈어요. 동네의 어느 산책로에서 긴장감과 열대야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이미정, 우리 연애할래? 내가 잘해줄게. 미정이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다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잔뜩 긴장한 채 미정이의 입술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정이의 무서운 대답에 긴장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아. 근데 넌 너 자신한테나 잘해. 난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해실해실 웃는 저를 보며 미정이가 깔깔대며 웃었어요. 우습게 들릴지는 몰라도 미정이의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나 자신한테나 잘하라는 말. 미정이는 꼭 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먼저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저에겐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18, 사춘기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 간지러운 첫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부모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서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내내 미정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건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미정이에게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난 너랑 같은 대학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네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어떻게 널 공부 잘하게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은 대학에 가야 지금처럼 붙어있지. 꼭 같은 대학에 가야 해? 야, 손우성, 넌 나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어? 미정이의 그 말에 찬물을 바가지로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대답은 당연히 노였습니다. 어떻게 미정이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단 말인가? 대학엔 관심도 없던 철딱선이 없는 저에게 미정이의 한마디는 최고의 회초리가 되어 저의 종아리를 내려쳤어요. 정말 웃기지만 저는 그 후로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도저히 미정이와 떨어져 지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한량이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달라진 저의 모습에 당황하고 놀라 하시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좋은 과는 아니었지만 미정이와 같은 대학에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대학에 가서도 쭉 이어졌어요. 심지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도 미정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잘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 덤덤한 첫마디에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싹 달아났었습니다. 울고 불고 어쩔 줄은 몰라 하시던 부모님 사이에서 미간에 힘을 주고 눈물을 꾹 참으며 손을 흔들던 미정이를 생각하며 힘든 군생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대까지 기다려주었던 미정이가 제가 전역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헤어지자. 충격이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했던 우리였습니다. 심지어 헤어지자는 그 말을 들은 그날마저도 저희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거나 미정이가 잘못 뱉은 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헤어지자는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정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꽤 냉랭하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서 미정이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헤어지자고. 왜일까? 왜?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끝내 이별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너랑 헤어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답답한 소리였습니다. 헤어지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어요. 헤어지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이 나는 대로 줄줄 나열했습니다. 그러다 바라본 미정이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발 그냥 좀 헤어지자고. 울면서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는 미정이를 더 붙잡을 수가 없더군요. 미정이가 떠난 골목에 서서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에 대고 구질구질한 말들을 내뱉으며 그렇게 첫 이별을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떠나보내기엔 너무나도 짧고 갑작스러운 작별이었어요. 그래서 미정이를 떠나보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잘 웃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칭찬받던 성격은 더 이상 제 성격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제 성격이 변했다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비로소 제가 원하고 동경했던 성격을 갖게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정이가 미친 듯이 믿기도 했어요. 저를 버리고 갔으니. 절대 행복하지 말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두 잊혀질 무렵 미정이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제 나이 30. 부모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하시던 식당을 접고 바닷가에 아주 작은 펜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주말에 일손을 도우러 그 펜션에 갔을 때였습니다. 펜션에 머무는 손님 2분을 맞이하러 나간 대문 앞에 30살이 된 낯설고도 익숙한 모습의 미정이가 서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동안 미정이 옆에 서 계시던 미정이의 할머니께서 먼저 아는 체를 해오셨어요. 너 우성이 아니냐? 아주 어렸을 적 부모님 2분이 사고로 먼저 가시고 혼자 남은 미정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미정이의 할머니셨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치밀었지만 애써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0쯤이 되니 이 정도 눈물 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법 스스로 어른이 된 것 같음에 잘 참았다 하고 다시 인사를 드리려는데 불쑥 미정이가 한마디를 건넸어요. 안녕, 손우성. 훅 들어온 미정이의 아무렇지 않은 인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미정이가 없어 힘들었던,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물 한 잔 마시지 못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토록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의 재회라니. 저도 모르게 두 눈 가득 원망을 담아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싱긋하고 미정이가 웃어 보이더군요. 아,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전 고장난 기계처럼 문을 열고 두 사람을 펜션으로 안내했어요. 대문을 열면 작은 텃밭이 있고 그 안으로 작은 별채와 안채가 있는데 안채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고 별채에 손님을 받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고로 전 그날 밤 미정이와 함께 같은 담장 아래 잠이 드는 셈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진지한 고민에 빠지던 찰나 부모님께서 미정이를 발견하셨어요. 미정이 아니니? 예,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우성이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미정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걸 지켜보는 내내 저는 괘씸함과 서러움이 복잡하게 얽히어 괴로웠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가 어떤 생각에 잠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해가 저물어 갔어요. 곧 두 사람이 텃밭 평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야 하는 저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떼어내어 평상의 상을 차렸어요. 저를 괴롭게 했던 건 저의 싱숭생숭한 마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와는 달리 아무렇지 않고 평화로워 보이는 미정이의 모습이 저를 괴롭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미정이에겐 딱 그 정도의 감정이었다는 걸 제대로 확인하게 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윽고 방에서 나온 두 사람이 평상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평상에 오른 할머니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난 후에야 평상에 오르는 미정이. 미정이의 그 얼굴이 전보다 더 야이고 서글퍼 보이는 것은 오직 저의 기분 탓이겠지요. 애써 미정이를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털어버리고 나머지 찬들을 상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만 자리를 뜨렸는데 할머니가 불쑥 제 팔목을 잡아오셨어요. 밥 아직이면 같이 들어. 할머니!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미정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부정의 의미였어요.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드리고 대문 밖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와 한적한 해변가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깔고 앉았어요. 수평선 너머 저물어드는 태양이 비추는 바닷물이 반짝반짝 예쁘게도 빛났습니다. 저 반짝이는 것들을 윤슬이라고 부른대. 부모님께서 펜션을 지으시고 이 동네에서 몇 년을 봐왔던 풍경인데 갑자기 수년 전 미정이와 갔던 바다가 필름처럼 떠올랐습니다. 지는 해에 속수무책으로 반짝이던 바다를 보며 미정이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난 나중에 너랑 아기 낳으면 윤슬이라고 이름 지을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무방비 상태일 때 훅 들어온 미정이의 그 말은 울렁이는 파도만큼이나 제 심장을 울렁이게 했었습니다. 나랑 결혼을 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입술이 잔뜩 튀어나와 당연한 걸 왜 묻느냐고 하던 미정이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손윤술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2명 낳아서 한 명은 윤이, 한 명은 슬이 이렇게 짓는 거 어때? 외자로. 잊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분명 잊고 살았는데 왜 그런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건지 괴로웠습니다. 미정이와의 지난 추억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잔뜩 센치해진 저를 알긴 하는지 뱃속에서 밥 달라고 요동을 쳤습니다. 한숨 쉬며 대문을 열었을 땐 벌써 식사를 끝낸 건지 두 사람이 들어간 듯 보였고 저는 뒷정리를 하며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 같았으면 아침 일찍부터 텃밭에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괜히 일찍부터 부지런을 피우다 미정이와 또 마주치게 될까봐 늦게까지 억지로 눈을 붙였어요. 소란히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문을 왈칵 열어젖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야, 미정이 갔어. 그만 궁상 떨고 나와. 부모님은 아직도 그때 저희가 헤어진 게 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늘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제 탓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내 탓을 하면 할수록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군요. 내가 이만큼 못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 탓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정이가 변덕을 부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이별엔 적당한 원망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잊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는 제 앞에 갑자기 다시 이미정의 등장이라니.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텃밭에 물을 못 준 대신 펜션 청소를 부모님 대신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세탁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쓰레기통에서 약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불투명하고 네모난 그 봉지는 누가 봐도 분명 약봉투였어요. 이미정이라고 인쇄된 그 이름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약봉투는 돌아간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녀를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저의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책상 위 할 일을 하면서도 바로 옆에 앉은 상사의 말에도 귀 기울여줘야 하는 이 회사를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지가 좋아서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지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아들이 되자고 말이에요. 월화수목금,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연차를 쓸 수 있고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휴가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라면 100번의 야근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낮은 임금을 준다 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 회사를 고르다 보니 결국은 그런 복지를 가진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회사에 속하더군요. 그래서 입사를 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애쓰며 부모님 생각에 두 주먹 꽉 쥐고 부딪히다 보니 결국엔 그 회사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골에서 펜션 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뵈러 한 달에 3번은 꼬박꼬박 찾아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정이를 다시 마주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뵈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자꾸 석연치 못했었어요. 무엇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 미정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미정이 때문임이 확실했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미정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하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때 미정이한테 안녕하고 인사라도 제대로 해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정이라면 그날 제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걸, 돌아갈 때 마중을 나오지 않은 걸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고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편의점 앞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데 거짓말처럼 눈앞에 미정이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다 나온 건지 슬리퍼 차림에 씻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발견하고 후다닥 얼굴을 가려버리는 미정이를 그래도 아직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남은 맥주를 몽땅 털어 목구멍에 넘기고 미정이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제 눈치를 보며 주워 담은 미정이가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지갑을 꺼내 제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제야 얼굴을 가린 손을 치우고 뭐 하는 거냐고 미정이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정이 눈 앞머리에 붙은 눈곱을 가리켰죠. 화들짝 놀란 미정이가 서둘러 눈곱을 떼는 사이 저는 결제를 하고 나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뒤따라 나온 미정이가 그냥 지나치려다 못 참고 결국 제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버렸고 그러고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편의점 계산 한번 못 해주겠냐? 미정이의 말투를 빌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하자 미정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취기가 올랐던 것 같아요. 무방비 상태인 제게 헤어지자는 말을 마음대로 내뱉었던 그날의 미정이처럼 저도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을 무방비 상태인 미정이에게 마음대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아니, 그때 펜션 청소하는데 약봉투 나오길래. 그냥 감기. 사실 그 질문은 다음 말을 하기 위한 인사치레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질을 부릴 줄 알았던 미정이가 어울리지 않게 고분고분 대답을 하자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틀어 따지듯 물었어요. 너 나 잊었어?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정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은 대답에 화가 나. 진짜 다 잊었어? 한 톨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미정이는 또 망설임 없이 그럼 다 잊었지. 야, 그게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너도 나 다 잊었잖아. 안 그래?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이의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한쪽 저편으로 잠시 미뤄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미정이는 꺼내보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내어 추억할 수 있는 여전히 아픈 사랑이었고,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은 오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미정이가 저를 잊은 것처럼 저도 미정이를 잊고 싶었어요. 둘 다 사랑했다가 둘 다 잊어야 한다면 그게 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혼자만 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잊을 수 있도록 공평한 시간을 주는 게 올바른 이별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미처 다 이별하지 못한 마음이 그대로 시간을 멈춰버린 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 낸 말이 또 한 번 미정이의 말투를 빌려 입 밖으로 툭 튀어나갔어요. 야, 그럼 나도 잊을 시간 좀 줘라. 너 나하고 밥 딱 3번, 아니 5번만 먹자. 다른 거 하자고 안 할게. 커피도 됐어. 그냥 딱 밥만 5번 먹자. 그러면 나 진짜 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정이는 제 말에 화를 내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은 채 순순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말에 미정이가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에 도리어 제가 당황해버렸어요. 미정이는 그때 그냥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첫 번째 식사의 날, 미정이는 청바지에 노란색 카라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꼭 대학생 때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날 30살이 된 미정이를 앞에 두고 20살의 미정이를 떠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미정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나를 만났을까? 정말 밥만 먹고 집으로 돌려보내며 혼자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의 날, 그날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 딴 생각에 잠긴 미정이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생각에 잠긴 미정이를 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마음에 없는 애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직 힘든 제 마음을 생각하며 그냥 밥만 먹는 건데 뭐가 좀 어때?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미정이를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밥만 먹겠노라 약속했으니 모를 수도 없었어요. 보내고 나면 이제 미정이를 더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3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를 낼 걸 알면서도 다른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순간적으로 미정이의 미간이 확 찌푸러졌다가 풀리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미정인 지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려다가 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고개를 끄덕이는 미정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저는 그렇게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미정이를 잊을 수 없겠다고 말입니다. 잊어보겠다 약속하고 시작한 만남인데 다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줄 알지만 미정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먼저 들어가려는 미정이를 붙잡아 세우고 말했습니다. 어? 잠시만. 넌 거기 있어. 내가 가는 걸 봐. 내 뒷모습을 보라고. 돌아가는 제 뒷모습을 보면서 미정이가 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길 바랐던 못난 욕심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제 등을 돌려 세우고 잘 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애써 힘찬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3번째 식사의 날도, 4번째 식사의 날도 저는 미정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저의 뒷모습을 지켜보게 했지요. 그런데 4번째 식사의 날, 한 번의 만남을 남겨두고 골목을 빠져나오다 미정이네 할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할머니께서는 왜 제가 거기서 오는 건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미정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할까? 짧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러나 너무 무겁지 않게 대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직 미정이를 못 잊었어요. 그래서 미정이한테 제가 잊을 시간 좀 달라고 밥 5번만 더 먹자고 졸랐어요.
근데 미정이가 화만 낼 줄 알았는데 흔쾌히 알겠다고 하네요. 할머니, 저 미정이한테 또 졌어요. 맨날 져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치 저희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듯 그렇게 할머니께 투정을 부리듯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할머니께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으시며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달아 당황한 제가 함께 자리에 주저앉으며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할머니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정이 많이 울었어. 많이 힘들어했어. 너하고 그렇게 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할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시며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이유에서 미정이가 저를 버리게 된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던 미정이는 삼촌이 하시는 중국집에 의지해 학교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도박빚에 앉게 되고 전 재산을 홀딱 날리고 사라지게 되자 남은 빚을 갚느라 미정이가 휴학까지 하며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미정이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고 나서는 늘 좋은 이야기만 하던 미정이라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미정이인데 그런 미정이의 마음을 고작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저는 미정이를 한없이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제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말을 남기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미정이가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할머니를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리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가 암이라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내가 미정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긴 할까?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식사를 바로 다음 날로 약속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에 미정이가 걸렸다는 위암에 대해 검색을 했습니다. 곧 시험이라도 쳐야 하는 사람처럼 외우고 또 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미정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 못 잊겠어. 보면 볼수록 더 좋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보고 싶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때 우리 펜션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편의점에 그렇게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너 어떡할래? 너 나 잊었다며.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때 너 힘들었다고.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거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땐 너무 어리고 부족했어. 그치? 그래도 나 이제는 어른 다 됐어. 어깨도 봐 넓어졌고 너 기댈 수 있게 힘들면 힘들다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내가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기회 주라. 미정이의 두 눈망울이 힘없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눈망울을 따라 제 마음도 인정사정 없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둥그런 눈물방울들을 식탁 위에 뚝뚝 흘렸어요. 넌 뒷모습에까지도 다정함이 있는 거 알아? 넌 내가 밉지도 않아? 널 버렸는데, 널 그렇게 버렸는데, 왜, 왜 계속 다정한 건데? 미정이는 모를 것입니다. 잔뜩 나를 세우고 화난 듯 쏘아붙이는 미정이의 그 표정에 누구보다 다정함과 상냥함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제 눈엔 미정이가 하는 어떤 쓴소리도 달콤한 복숭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미정이와 저는 그렇게 이별한 지 6년 만에 다시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모르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많은 것이 놀라우리만큼 그대로였어요. 부모님께서도 할머니께서도 저희가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미정이는 삼촌이 밉지 않느냐는 저의 물음에 그래도 삼촌 덕을 영 안 보고 살았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덕을 봤냐고 물으니
너랑 나 처음 우유 당번했을 때 내가 어떤 양아치 자식 머리에 우유 명중했잖아. 사실 걔 되게 무서운 애인데 나도 속으로 엄청 긴장했었거든. 근데 걔가 왜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아? 걔 우리 삼촌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때였거든. 날 몇 번 봤었는데 삼촌이 그랬어.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애 있으면 지켜주라고. 근데 지가 괴롭힐 순 없잖아. 삼촌 넌 톡톡히 봐. 한참 이야기를 하던 미정이가 입을 갑자기 틀어막았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는 미정이 때문에 저도 덩달아 놀랐는데 미정이가 뱉은 말이 너무 의외의 것이라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나 방금 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한 거야? 소름 돋아. 너 닮아가나 봐. 너 닮아가나 봐. 하는 그 말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다시 만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의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아픈 미정이에게 병원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흔한 보호자란에 사인조차 할 수 없는 애매한 존재인 제가 너무나도 싫더군요. 그래서 미정이에게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조금 갑작스럽겠지만 미정이를 설득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고도 했었어요. 두려움과 맞서 싸울 그녀의 곁에 당당한 보호자로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있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이는 물론 반대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혼인신고야. 그냥 나 다 나으면 그때 정식으로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면 되잖아. 아픈 걸로 너 발목 잡아두고 싶지 않아. 칼 같은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건 그녀가 제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저는 미정이를 설득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좋은 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을 읊어댔습니다. 사실 먼저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 그럴싸하게 포장해 미정이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결국 설득에 성공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미정이가 정신이 들었을 때 제게 말했습니다. 우성아, 고마워. 솔직히 진짜 무서웠는데 네가 해준 말들이 엄청 큰 힘이 됐어. 나도 모르게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 무엇보다 난 매일 잃은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잃게 될 것들만 걱정하는데 넌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더라. 늘. 그게 나한텐 참 힘이 됐어. 우성아, 나 빨리 나을게. 얼른 나아서 나도 너처럼 긍정적으로 살아볼게. 고마워 기다려줘서. 내 손 잡아줘서. 미정이의 그 말에 병실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완치라고 봐도 된다는 긍정적인 한마디에 집은 축제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도 축제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정이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야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은한 햇살 아래 예쁘게 반짝이던 미정이는 그 어떤 파도 위의 윤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암과 맞서 싸우느라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때도, 며칠째 머리를 못 감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화를 낼 때에도 제 눈에 미정이는 늘 예뻤지만요. 그렇게 예쁜 저의 미정이가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건강이 다시는 나빠지지 않도록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몇 년을 돌아 제게 온 소중한 인연이 다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일들로 망가지지 않길 바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미정이를 선택한 저의 마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를 사랑하게 해준 제 마음에게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천천히 저희만의 방식으로 꿈꾸던 가정을 만들어 가보려 합니다. 힘든 일 사이에서 용기 내어 제 손을 잡아준 미정이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